여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빨리빨리에 미친 나라다. 인간미 제로다. 이 한 문장 때문에 전 세계가 술렁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내던 영국의 유명 칼럼니스트. 하지만 그가 한국 영상을 공개한 이후 전 세계의 시선이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연 어떤 영상이길래 글로벌 언론들까지 한국에 주목한 걸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블룸입니다. 영국 가디언지에서 15년째 여행 칼럼을 쓰고 있죠. 저는 25에 처음 배낭을 메고 인도로 떠났습니다. 뭄바이의 좁은 골목에서 3개월을 살며 차입하는 할아버지와 매일 아침을 함께했고, 페루 안데스 산맥에서는 원주민 가족과 한 달을 보내며 그들의 언어를 배웠죠. 모로코 사하라에서는 베르베르족과 함께 별을 보며 잠들었고, 티베트에서는 승려들과 108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진짜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 애썼고, 덕분에 제 글은 깊이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어요. 하지만 한국만큼은 달랐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부터 저는 이미 첫 문장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죠.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도시, 그러나 가장 획일적인 곳.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빨리빨리를 외쳤고, 유튜브에서 본 서울의 출근 풍경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보였습니다. 새벽 4시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편견을 확인할 첫 증거를 찾았어요. 공항철도 플랫폼에서 사람들은 정확히 노란 선 안쪽에 일렬로 서 있었고, 열차가 도착하자 2초의 시차도 없이 일제히 탑승했습니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속도로 움직였죠. 홍대의 작은 로스터리 카페에 들어선 것은 오전 7시였습니다. 24시간의 비행 피로가 가시지 않은 상태였지만 저는 곧바로 취재 모드로 전환했죠. 바닐라 라떼를 주문했습니다. 45초. 정확히 45초 만에 바리스타가 잔을 내밀었어요. 손 차가우실까봐 빨리 만들어드렸어요. 그녀의 미소는 분명 친절했지만 제게는 그저 매뉴얼화된 서비스로만 보였습니다. 저는 눈썹을 찡그리며 수첩에 적었죠. 개성 없는 속도. 인간미 없는 효율. 카페를 둘러보니 제 편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손님 6명이 노트북 앞에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고, 커피를 받자마자 자리로 돌아가는 동선까지 신기할 정도로 비슷했어요. 한 명은 전화를 받으며 5분 안에 끝낼게라고 말했고, 정말로 4분 50초 만에 통화를 마쳤습니다. 마치 거대한 공장의 부품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았죠. 저는 라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사람들을 기계로 만들고 있구나. 점심은 광화문의 김치찌개집에서 먹었습니다. 주문하고 3분 만에 뚝배기가 나왔고, 밥과 반찬은 이미 세팅되어 있었죠. 옆 테이블의 직장인들은 정확히 15분 만에 식사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저녁은 합정의 돼지고기 구이집에서 먹기로 했어요. 메뉴를 주문하자 4분도 안 되어 불판이 예열되고 고기가 올라가고 쌈 채소와 반찬 12가지가 일사불란하게 세팅되었습니다. 직원은 제가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고기 굽는 속도 맞춰드릴게요 라고 말했죠. 저는 속으로 불쾌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먹고 싶다면, 와인을 곁들여 여유롭게 즐기고 싶다면, 하지만 그런 선택지는 애초에 없는 것 같았어요. 숙소는 이태원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체크인도 2분 만에 끝났죠. 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루 종일 목격한 빠름의 폭력을 글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빠름은 효율이 아니라 획일화다. 이곳 사람들은 개인의 리듬을 잃어버렸다. 카페에서, 식당에서, 지하철에서 모두가 하나의 템포로 움직인다. 이것은 발전이 아니라 퇴보다. 이천자불량의 초고를 단숨에 써내려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퇴고도 하지 않았죠. 제 안의 확신이 그만큼 강했으니까요. 새벽 1시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차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뭔가 개운하지 않았어요. 습관처럼 휴대폰을 켜고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를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글의 번역본이 이미 여러 곳에 퍼져 있었죠. 영국 기자가 한국을 하루 만에 판단한다. 뭘 안다고 평가질이냐, 우리가 로봇이래. 그래도 외국인 눈엔 그렇게 보일 수도. 댓글은 수백 개가 달려 있었고 대부분은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한 댓글이 특히 제 마음을 찔렀어요. 당신은 인도에서 3개월을 살았다면서 왜 한국은 하루 만에 판단하나요?
저는 처음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건드린 건 단순한 문화적 특징이 아니라 이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존심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서울의 불빛들이 쉬지 않고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아내 엘리사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데이비드, 어제 쓴 글 봤어. 너무 성급하지 않았어? 엘리사는 저와 함께 15년간 세계를 여행한 사진작가였죠. 그녀의 눈은 항상 제가 놓친 것들을 포착했습니다. 하루 만에 한 도시를 판단하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잖아. 저는 침묵했어요. 그녀 말이 맞았으니까요. 우리는 서울숲 근처의 작은 국수집으로 향했습니다. 송칼국수 전문이라는 간판이 정겹게 느껴졌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추운데 고생하셨죠? 메뉴판을 보려는 순간 할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외국분들은 보통 국물 온도에 놀라세요. 너무 뜨거우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주문을 받은 할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가시며 중얼거렸습니다. 국수는 손님 식사 템포에 맞춰야 해. 너무 빨리 내면 면이 퍼져서 맛이 없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제까지 목격한 기계적 빠름과는 전혀 다른 철학이었으니까요. 5분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가 나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국물 식으면 다시 데워드릴게요. 할머니의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온 우리는 성수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길거리 음식 트럭을 발견했어요. 3분 계란빵이라는 간판이 눈에 띄었죠. 젊은 사장님이 반죽을 틀에 붓고 있었습니다. 단골로 보이는 여고생이 다가왔어요. 사장님, 오늘은 설탕 좀 덜 넣어주세요. 다이어트 중이에요. 사장님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꿀 조금만 넣을게. 그래도 맛있어야지. 옆에서는 10원빵이 1분 20초 주기로 기계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기계적으로 포장하지 않았어요. 손님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보며 말을 걸었죠. 어머님은 늘 따뜻한 거 좋아하시니까. 방금 나온 걸로 학생은 집까지 멀지. 식어도 맛있는 걸로 골라줄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빠른 손놀림은 효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음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엘리사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봤어? 똑같이 빠르지만 전혀 다른 빠름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어제 본 카페의 45초 라떼도 다시 생각해보니 달랐습니다. 손이 차가우실까봐라는 그 한마디에는 제가 놓친 배려가 있었어요. 오후에는 연남동의 북카페를 찾았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노트북을 켜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한 청년이 카운터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얼음 적게 해주세요. 직원이 물었어요. 찬 거 못 드세요? 아니요, 천천히 마시고 싶어서요. 얼음 많으면 금방 밍밍해지잖아요. 아, 그럼 샷 하나 더 넣어드릴게요. 서비스예요. 30초의 짧은 대화였지만 거기에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우리는 이태원의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사가 물었어요. 어때, 아직도 서울이 기계 같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분명 이 도시는 빨랐지만 그 속도 안에는 제가 미쳐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사람을 향한 관심, 배려, 그리고 온기 같은 것들이요. 노트북을 열어 어제 쓴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획일적인 도시, 기계적인 사람들, 개성의 부재. 제가 쓴 모든 단어가 섣부른 판단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글을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새로운 메모를 시작했죠. 서울의 속도는 양면적이다. 어떤 빠름은 차갑지만 어떤 빠름은 따뜻하다. 나는 이제 그 차이를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각자의 속도로 깜빡이고 있었죠. 엘리사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편견을 확인하려고 왔으니 이제는 편견을 깨려는 마음도 가져보는 건 어때? 그녀의 말은 항상 전곡을 찔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고 처음으로 한국을 다시 보기로 결심했어요. 내일은 정말로 마음을 비우고 이 도시의 진짜 리듬을 느껴보기로 했죠. 셋째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수첩을 숙소에 두고 나왔습니다. 판단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으니까요. 엘리사와 함께 용리단길의 새로운 명소,
푸드시티로 향했죠.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40여 개의 음식점이 모여있는 거대한 푸드코트였습니다. 토요일 점심시간 입구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11시 50분 점심 러시가 시작되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최악의 혼란을 예상했죠. 런던의 버로우 마켓, 방콕의 차투차크 시장에서 겪었던 그런 아수라장 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혼란은 없었어요. 입구의 대형 스크린에는 각 층별 혼잡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분산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주문 시스템이었습니다. 키오스크 20대가 입구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고르게 나뉘어 줄을 섰어요.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한 할아버지가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자 뒤에 서 있던 대학생이 도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 버튼 누르시면 큰 글씨로 바뀌어요. 30초의 지연이었지만 아무도 짜증내지 않았죠. 주문을 마치면 조리 예상 시간이 화면에 떴습니다. 떡볶이 -4분, 비빔밥 -6분, 수제버거 -8분. 처음엔 그저 대략적인 안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엘리사와 함께 2층 테라스에 앉아 지켜보니 시간이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4분 떡볶이는 정말 4분에, 6분 비빔밥은 6분 10초에 완성됐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엘리사가 주방을 가리켰어요. 저길 봐. 요리사들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어. 반개방형 주방에서는 5명의 요리사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1명은 재료 준비, 2명은 조리, 1명은 플레이팅, 1명은 품질 체크. 그들의 움직임은 발레 같았어요.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호흡을 맞췄죠. 옆 테이블에는 아이 둘을 데리고 온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칭얼대기 시작했어요. 배고파, 언제 나와? 엄마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2분만 기다리면 돼. 여기 타이머 봐. 아이는 신기한 듯 화면을 보며 조용해졌죠. 정확히 2분 후 진동벨이 울렸고 아이는 환호했습니다. 와, 진짜 2분이야. 점심시간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진짜 마법을 목격했습니다. 테이블 정리 직원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손님이 일어서기도 전에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한 직원이 저희 옆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식사 다 하셨나요? 네, 이제 막. 손님이 대답하는 사이 직원은 이미 빈 그릇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1분도 안 되어 테이블은 다음 손님을 위해 준비됐습니다. 엘리사가 감탄했어요. 이건 단순한 빠름이 아니야. 시스템이 살아있어. 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이는데도 충돌이 없었어요. 주문부터 조리, 서빙, 정리까지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이어졌죠. 한 가지 더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곧바로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1층 구석에 경사로가 있어요. 그쪽이 더 편하실 거예요. 할머니를 경사로까지 안내한 직원은 다시 자신의 구역으로 돌아갔죠. 2분의 지연이었지만 그 직원의 구역은 여전히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자연스럽게 그 공백을 메운 거죠. 1시 30분이 되자 인파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자리에서 일어났죠. 출구로 나가면서 저는 처음으로 노트가 없는 것을 아쉬워했어요. 기록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대신 머릿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한국의 빠름은 혼돈이 아니라 조율이다. 개인의 효율이 아니라 전체의 하모니다. 밖으로 나오니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어때? 아직도 이 도시가 기계 같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건 오케스트라에 더 가까워. 각자가 자기 파트를 완벽하게 연주하면서도 전체의 화음을 만들어내는. 엘리사가 미소 지었죠. 드디어 제대로 보기 시작했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지는 않았어요. 아직 더 봐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내일의 계획을 세웠죠. 이 도시의 속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저도 그들의 속도에 몸을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여행 작가의 자세니까요. 3개월 후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죠. 편견을 확인하러 온 게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왔으니까요. 가디언지 편집장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데이비드, 자네가 그렇게 고민한다니 흥미롭네. 제대로 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보게. 저는 하루 10끼 도전 마이너스 서울 푸드 마라톤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서울의 음식 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거였죠. 첫 시작은 새벽 6시 남대문 시장 입구였습니다. 칼국수 골목의 순이네는 이미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어요. 어서 와요, 첫 손님. 순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정겨웠죠. 갈치조림 칼국수를 주문했습니다. 면을 뽑는 시간 2분, 끓이는 시간 3분, 정확히 5분 만에 뜨거운 칼국수가 나왔어요. 천천히 드세요라고 하시면서도 할머니의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벌써 다음 손님의 면을 준비하고 계셨죠. 6시 40분, 두 번째 도전은 지하철역 앞 3분 계란빵 트럭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알아보셨어요. 아, 그때 그 영국 기자님.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계란빵 3개를 주문했죠. 틀에 반죽을 붓고 계란을 깨고 뒤집고 포장하기까지 정확히 3분. 하지만 그 3분 동안 사장님은 쉬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좀 쌀쌀하니까 계란 많이 넣어드릴게요. 단백질이 체온 유지에 좋거든요. 기계적인 3분이 아니라 배려가 담긴 3분이었죠. 7시 20분, 세 번째는 바로 옆 1분 20초 10원빵이었습니다. 기계에서 빵이 나오는 시간은 정확히 1분 20초였지만 포장하는 손길은 각기 달랐어요. 학생은 많이 먹으니까 큰 것으로, 아주머니는 당뇨 있으시다고 했으니까 덜 단 것으로. 똑같은 10원빵이지만 받는 사람마다 다른 10원빵이 되는 거였죠. 8시, 네 번째 도전은 광화문 김밥 천국이었습니다. 저는 욕심을 부려 김밥 3종을 주문했어요. 치즈김밥, 참치김밥, 땡초김밥. 주방에서는 3명의 이모님이 환상적인 팀워크를 보여주셨죠. 첫 번째 이모님이 김을 펴고 밥을 얻는 시간 10초, 두 번째 이모님이 재료를 올리는 시간 15초, 세 번째 이모님이 많은 시간 5초. 정확히 30초 만에 김밥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이거 신기하네요. 어떻게 30초가 가능하죠? 제가 물었어요. 이모님이 웃으셨습니다. 20년 했으니까요. 처음엔 2분 걸렸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그들의 30초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20년 경험의 결정체였다는 걸요. 참치김밥을 만드시는 이모님은 더 신중하셨어요. 참치는 물기 빼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럼 김밥이 질어져요. 15초를 더 들여 참치의 물기를 꾹꾹 짜내셨죠. 45초의 참치김밥이었지만 정말 물기 하나 없이 완벽했습니다. 10시, 다섯 번째는 명동의 초스피드 토스트였습니다. 90초 토스트라는 간판이 도전적으로 느껴졌죠. 주문과 동시에 타이머가 작동했습니다. 빵 굽기 20초, 계란 지지기 30초, 야채와 소스 10초, 포장 30초. 정확히 90초에 완성된 토스트를 받았을 때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뜨겁고 바삭하고 촉촉한 완벽한 조화였으니까요. 정오, 여섯 번째 도전은 숨은 시장 칼국수였습니다. 이번엔 바지락 칼국수를 주문했죠. 주인 아저씨가 면을 뽑는 모습은 예술이었어요. 반죽을 늘리고 접고 자르는 동작이 리듬을 탔습니다. 칼국수는 면발이 생명이에요. 너무 얇으면 금방 퍼지고 너무 두꺼우면 익는 시간이 달라져요. 5분 후 나온 칼국수는 면의 쫄깃함과 국물의 시원함이 완벽했죠. 오후 2시, 일곱 번째는 떡볶이 타운이었습니다. 저는 2분 떡볶이에 도전했어요. 믿기 어려웠지만 정말 2분이었습니다. 비결은 미리 삶아둔 떡과 특제 소스였죠. 떡은 새벽에 미리 삶아둬요. 주문 즉시 소스만 입히면 되거든요. 하지만 맵기 조절은 실시간이었어요. 덜 맵게 해주세요라고 하자 사장님이 우유를 조금 넣어주셨죠. 2분 10초가 됐지만 제 입맛에 딱 맞는 떡볶이였습니다. 오후 4시, 여덟 번째는 홍대의 수제 버거집이었습니다. 8분의 정성이라는 슬로건이 인상적이었죠. 패티 굽기 4분, 번 토스팅 1분, 야채 준비 1분, 조립과 플레이팅 2분. 다른 곳들보다 느렸지만 그 8분에는 정성이 가득했어요. 패티는 미디엄으로 구워드렸어요. 육즙이 가장 좋거든요.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8분의 가치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저녁 6시, 아홉 번째는 성수동 돼지고기구이였습니다. 세 번째 방문이었죠. 직원분이 저를 알아보셨어요. 아, 그때 그 기자님. 오늘은 목살 드셔보세요.
지난번보다 살짝 두껍게 썰어 드릴게요. 고기 굽는 시간은 부위와 두께에 따라 달랐습니다. 목살 한쪽 면 2분, 뒤집어서 1분 30초, 마지막 겉면 마무리 30초. 직원분은 타이머 없이도 정확히 맞추셨죠. 소리로 알아요. 지글지글 소리가 달라지거든요. 밤 9시, 마지막 10번째는 24시간 해장국집이었습니다. 뼈 해장국을 주문했어요. 10분 걸려요. 뼈 우려내는 게 시간이 필요해서요. 기다리는 동안 주방을 봤습니다. 거대한 가마솥에서 24시간 끓고 있는 뼈 육수, 주문마다 새로 데우는 개인 냄비, 파와 깍두기를 마지막에 올리는 섬세함. 10분 후 나온 해장국은 하루의 피로를 모두 녹여주었죠. 밤 11시,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10끼, 17시간의 마라톤이 끝났어요. 배는 불렀지만 머리는 더 맑아졌죠. 서울의 음식점들은 각자 다른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30초 김밥, 2분 떡볶이, 10분 해장국. 하지만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시간을 정확히 알고 그 시간을 지키며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 노트북을 켜고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빠름은 성급함이 아니다. 그것은 정밀함이다. 그들은 단지 빠른 게 아니라 정확히 얼마나 빨라야 하는지를 안다. 그리고 그 속도 안에서 맛과 정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창밖을 보니 서울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시간표대로, 하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의 리듬이 보였죠. 저는 처음으로 서울이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일주일 동안 노트북 앞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죠.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잘못 봤는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엘리사가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진심을 쓰면 돼. 내가 본 것, 느낀 것, 깨달은 것을 있는 그대로. 드디어 첫 문장을 썼습니다. 저는 사과하러 왔습니다. 칼럼의 제목은 고민 끝에 이렇게 정했어요. 손끝의 속도, 마음의 온도, 서울이 내게 가르쳐준 것들. 3개월 전, 저는 서울을 단 하루 만에 판단했습니다. 획일적인 도시, 기계적인 사람들, 개성 없는 빠름. 제 편견은 그렇게 빠르고도 단정적이었죠. 하지만 서울은 제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순간들을 허락했습니다. 저는 45초 만에 라떼를 만드는 바리스타를 보고 기계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차가우실까봐라는 그 한마디에 담긴 배려를 못 봤죠. 추운 아침, 따뜻한 커피를 조금이라도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을 몰랐습니다. 국수집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국수는 손님 식사 템포에 맞춰야 해. 면이 퍼지기 전에 드실 수 있도록, 국물이 식기 전에 즐기실 수 있도록, 그들의 빠름은 정확한 타이밍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30초 만에 김밥을 마는 이모님의 손놀림은 20년 경험의 결과였고, 이분 떡볶이 사장님은 매운맛을 실시간으로 조절해 주셨습니다. 1분 20초마다 나오는 시범빵도 손님 한 명 한 명에 맞춰 골라주셨죠. 학생은 큰 것으로, 어르신은 덜 단 것으로. 푸드시티에서 본 300명의 점심 러시는 혼란이 아니라 조율된 협업이었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어려워하는 어르신을 돕는 젊은이, 휠체어 손님을 위해 경사로를 안내하는 직원, 서로의 빈자리를 자연스럽게 메우는 동료들. 그들의 빠름은 함께하는 빠름이었습니다. 성수동 고기구이집 직원은 제 취향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지난번보다 살짝 두껍게 썰어 드릴게요. 해장국집은 10분이 걸려도 제대로 우려낸 육수를 고집했죠. 뼈 우려내는 게 시간이 필요해서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속도는 획일적인 빠름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춘 정밀한 빠름이라는 것을. 그들은 언제 빨라야 하고 언제 천천히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시장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의 말씀이었어요. 빨리 만들어서 천천히 드시라고 하는 거야. 이 한 문장이 서울의 속도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빠름은 누군가를 재촉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여유를 만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하루 10끼 프로젝트를 하면서 체험한 17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빨리 먹고 가라는 압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라는 인사를 더 많이 들었죠. 빠른 조리, 빠른 서빙 뒤에는 항상 천천히라는 배려가 있었습니다. 서울은 분명 빠른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 빠름은 차가운 효율이 아니라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남을 기다리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 따뜻한 음식을 제때 전하려는 정성,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돌보려는 노력. 저는 이제 압니다. 그들의 속도가 저를 밀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어주었다는 것을. 외국인인 저를 위해 메뉴를 설명하고 맵기를 조절하고 취향을 기억해준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서울식 환대였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 첫 칼럼에 분노하셨던 한국의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의 문화를, 여러분의 따뜻함을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서울은 제게 다시 볼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여행 작가는 자신의 편견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편견을 깨러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서울의 속도는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종종 서울식 빠름을 실천합니다. 약속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고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며 효율 속에서도 배려를 잊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의 속도는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려주기 위해 빨랐다. 칼럼을 마무리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진짜 이야기를 했다는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데이비드, 자네 칼럼이 난리야. 24시간 만에 조회수 500만을 넘었네. 한국 독자들의 반응이 특히 뜨거워. 이제야 제대로 봤다. 진짜 서울의 모습을 이해했다는 댓글이 수천 개야. 저는 노트북을 열어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특히 마음에 남았어요. 작가님,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도 가끔 우리의 속도가 왜 이런지 잊고 살거든요. 덕분에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편견을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다시 보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겠죠. 칼럼이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키자 BBC 다큐멘터리 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데이비드, 글로만은 부족해. 영상으로 보여줘야 해.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서울의 속도가 가진 온기를 눈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서울 방문, 이번엔 카메라 감독 톰과 함께였어요. 새벽 5시, 우리는 남대문 시장부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루를 준비하는 모습을 타임랩스로 담았죠. 30배속으로 돌린 영상 속에서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 같았습니다. 누가 지휘하는 것도 아닌데 모두가 정확한 타이밍에 자리를 잡고 준비를 마쳤어요. 톰, 슬로 모션으로도 찍어봐. 제가 제안했죠. 김밥을 마는 이모님의 손동작을 초당 240프레임으로 촬영했습니다. 느린 화면 속에서 이모님의 손은 발레리나의 춤사위 같았어요. 김을 펴고 밥을 얹고 재료를 배치하고 많은 동작 하나하나가 예술이었죠. 30초의 일상이 3분의 예술 작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7시, 3분 계란빵 트럭 앞. 이번엔 열화상 카메라를 동원했어요.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계란빵이 익어가는 과정을 온도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다시 붉은색으로 변해가는 3분. 영상에 타이머를 함께 넣으니 정말 정확히 3분의 최적의 온도가 되더군요. 이게 바로 과학이야. 톰이 감탄했습니다. 사장님께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3분이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져요. 2분 30초면 덜 익고 3분 30초면 퍽퍽해지죠. 수천 번 구워보니 알겠더라고요. 카메라는 사장님의 손과 눈을 번갈아 담았습니다. 타이머 없이도 정확히 3분을 아는 그 감각을요. 푸드시티의 점심 러시아워는 드론으로 촬영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300명의 움직임은 장관이었어요. 무질서해 보일 법한 인파가 물 흐르듯 움직였죠. 입구에서 주문대로, 주문대에서 대기 공간으로, 픽업 후 식사 공간으로. 누구도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11시 55분에 포착됐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넘어져 울기 시작했어요. 순간 주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바뀌었죠. 사람들이 아이 주위로 공간을 만들어주고 한 직원이 달려와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20초의 지연이었지만 전체 시스템은 여전히 매끄럽게 돌아갔어요. 우리는 이 장면을 20초의 배려라고 이름 붙였죠. 오후엔 성수동 거리를 걸으며 게릴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빠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다양하게 답했어요. 대학생 빠른 게 아니라 낭비가 없는 거예요.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서 중요한 일에 쓰는 거죠. 회사원 상대방 시간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늦으면 다른 사람이 기다리잖아요. 시장 상인 손님들 배고프잖아. 빨리 만들어줘야지. 대신 천천히 드시라고 해. 할머니 젊은 사람들 바빠. 우리가 빨리 해줘야 그 사람들 시간 버는 거야. 특히 마지막 할머니의 인터뷰는 많은 것을 시사했죠. 그들의 빠름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클라이맥스는 저녁 시간 삼겹살집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테이블을 90분 동안 관찰했어요. 손님이 앉고 주문하고 고기가 나오고 먹고 떠나기까지의 전 과정을 한 화면에 담았죠. 그리고 각 직원의 동선을 색깔별로 표시했습니다. 놀랍게도 4명의 직원이 90분 동안 단 한 번도 충돌하지 않았어요. 마치 안무를 짠 것처럼 각자의 구역을 지키면서도 서로를 도왔죠. 불판 교체 2분, 추가 주문 1분, 계산 30초. 모든 것이 정확했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맛있게 드세요.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는 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편집실로 돌아와 200시간 분량의 영상을 5분으로 압축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제목은 고민 끝에 단 5분의 온기 서울의 속도는 따뜻했다로 정했죠. 영상은 제 나레이션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서울을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제게 다시 볼 기회를 주었죠. 이어서 슬로 모션과 타임랩스, 드론샷과 클로즈업이 교차하며 서울의 하루를 보여줍니다. 새벽의 시작부터 깊은 밤의 마무리까지 속도 속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을요. 마지막 장면은 제가 계란빵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추우시죠? 따뜻하게 드세요. 사장님의 말에 제가 한국어로 답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먹을게요. 화면이 페이드 아웃되며 자막이 올라왔죠. 서울의 속도는 기다림을 만들어내는 속도였다. 유튜브에 업로드한 지 48시간 만에 조회수는 680만을 넘었습니다. CNN, BBC, 가디언 등 주요 언론이 앞다퉈 보도했죠. 한국의 빠름에 담긴 인간미, 편견을 깬 영국 기자의 성찰, 아시아의 속도, 그 안의 온기. 하지만 가장 뿌듯했던 건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어요. 우리도 몰랐던 우리의 모습, 왜 빨리빨리인지 이제 알겠다, 자랑스럽다, 고맙다. 어떤 이는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이해하네요. 아니, 사실 우리를 제대로 봐주니까 비로소 우리도 우리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로 확산됐죠. 한 달 후 한국관광공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데이비드 씨, 당신의 영상 덕분에 한국을 다시 보려는 관광객이 늘어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서울이 제게 가르쳐준 것들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서울과 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다고요. 데이비드, 정말 서울로 이사한다고? 편집장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특파원도 아니고 프리랜서로.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죠. 네, 이제 서울이 제 이야기의 중심이 되었어요.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1년 후, 2019년 봄. 저는 성수동의 작은 원룸에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숲이 보였고 1층엔 제가 처음 계란빵을 샀던 그 트럭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이사 첫날 아침 6시 30분, 계란빵 트럭 앞에 섰습니다. 영국 기자님.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이제 동네 주민이 되신 거예요? 네, 이제 매일 올 것 같아요. 그럼 단골 할인해드려야지. 그리고 사장님이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한국어 공부하시면 더 할인해드릴게요. 그날부터 저의 성수동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빵으로 시작해서 점심은 시장 안 김밥집, 저녁은 동네 백반집이나 고깃집. 처음엔 그저 빠름을 관찰하려 했지만 어느새 저도 그들의 리듬에 녹아들고 있었죠. 2주쯤 지났을까요? 계란빵 사장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요즘 단맛 덜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설탕 줄여드릴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셨을까요? 표정 보면 알아요. 첫 입 드실 때 살짝 찡그리시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죠.
그들의 빠름은 단순히 동작의 속도가 아니라 관찰의 속도이기도 하다는 것을. 짧은 시간 안에 손님을 파악하고 기억하고 맞춰주는 능력. 그것이 진짜 전문가의 속도였습니다. 시장 김밥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셋째 날부터 할머니는 제가 들어서기만 해도 참치김밥이죠? 라고 물으셨습니다. 한 달 후엔 오늘은 참치 물기 좀 더 빼드렸어요. 어제 밥이 질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하셨죠. 언제 제가 그런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났지만 할머니는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였지만 석 달 후엔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죠. 동네 상인들은 제 어눌한 한국어를 참을성 있게 들어주셨고 틀릴 때마다 친절하게 고쳐주셨어요. 아저씨, 고기 투. 아니, 2인분 주세요. 2인분이요? 히읗히읗 한국어 늘었네요. 백반집 이모님은 제가 한국어로 주문할 때마다 반찬을 하나씩 더 주셨어요. 한국말 하려고 노력하는 거 예뻐서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열쇠라는 걸 느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동네 단골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동네 상인들이 모여 막걸리를 한 잔씩 하는 모임이었죠. 계란빵 사장님, 김밥집 할머니, 백반집 이모님, 세탁소 아저씨, 과일가게 부부. 모두가 하루의 피로를 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데이비드 씨는 이제 진짜 성수동 사람이야. 과일가게 아저씨가 막걸리를 따라주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그저 취재하러 온 기자인 줄 알았는데 진짜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더라고. 그날 저는 그들의 속도에 대한 철학을 더 깊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탁소 아저씨 빨리 해주면 손님들이 다른 일 할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게 제 역할이죠. 과일가게 아주머니 신선한 과일은 빨리 팔아야 해요. 하지만 고르는 건 천천히 해야죠. 그래서 제가 빨리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김밥집 할머니 젊은 사람들 출근 시간 바빠. 우리가 30초라도 아껴주면 그 사람들 지각 안 해.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성수동의 속도는 연대의 속도다. 서로의 시간을 아껴주려는 마음에서 나온 빠름.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이틀 동안 계란빵을 사러 가지 못했죠. 셋째 날 아침 힘겹게 나갔더니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어요. 어디 아프셨어요? 이틀이나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그리고는 따뜻한 계란빵과 함께 생강차까지 건네주셨죠. 서비스예요. 감기엔 생강차가 좋아요. 그 순간 저는 진짜 이 동네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단골이 아니라 이웃이 된 거죠. 1년이 지나면서 저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5분의 온기 마이너스 서울 성수동에서 배운 속도의 미학. 매일 오전엔 동네를 돌며 취재하고 오후엔 카페에서 글을 썼죠.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속도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다. 성수동은 내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 어느덧 저는 성수동의 속도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계란빵을 사고 정확한 시간에 약속 장소에 나가고 필요할 땐 빠르게 타지만 사람을 만날 땐 천천히. 그리고 항상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 엘리사가 런던에서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죠. 여보, 나 이제 진짜 서울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녀가 웃으며 답했어요. 알아. 목소리에서 들려. 훨씬 편안해진 것 같아. 맞았습니다. 저는 편안했어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닌 성수동 주민 데이비드로서 이곳의 속도와 온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2020년 가을,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데이비드 블룸 작가님, 저희 학생들에게 한국의 속도 문화에 대해 강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연 당일 500석 규모의 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교수들, 일반 시민들까지 와 있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수동 주민 데이비드 블룸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저는 3년 전 첫 서울 방문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저는 45초 라떼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인간미를 잃었구나. 하지만 지금 저는 매일 아침 3분 계란빵을 사 먹으며 이렇게 생각해요. 이 3분 안에 얼마나 많은 배려가 담겨 있는가. 스크린에 제가 찍은 영상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슬로 모션으로 담은 김밥 많은 손길, 타임랩스로 본 푸드시티의 점심시간,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계란빵의 3분. 여러분은 왜 빠를까요? 저는 3년 동안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한국의 빠름은 세 가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첫째,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는 마음. 김밥집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젊은 사람들 출근 시간 바빠. 30초라도 아껴주면 지각 안 해. 여러분의 빠름은 타인을 위한 배려입니다. 둘째, 품질을 포기하지 않는 전문가 정신. 30초 김밥도 2분 떡볶이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최고의 맛을 담아냅니다. 이것은 20년 경험이 만든 정밀함이죠. 빠름과 품질, 둘 다 잡는 것. 그것이 한국의 저력입니다. 셋째, 함께 만드는 리듬. 푸드시티에서 본 300명의 점심 러시. 그것은 혼란이 아니라 조화였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어려워하는 어르신을 돕는 젊은이, 자연스럽게 동료의 빈자리를 메우는 직원들. 여러분의 빠름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빠름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저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발견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언제 빨라야 하고 언제 천천히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안다는 것. 계란빵은 3분, 하지만 천천히 드세요. 칼국수는 5분에 내지만 국물 식으면 다시 데워드려요. 이것이 진정한 속도의 지혜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작가님, 그럼 외국인들이 한국의 빠름을 오해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질문이었죠. 표면만 보기 때문입니다. 45초 라떼만 보고 손이 차가우실까봐라는 말을 듣지 못하죠. 30초 김밥만 보고 20년의 숙련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봐야 해요. 현상 너머의 마음을.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의 속도 문화가 갖는 의미는 뭘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디지털 시대, 모든 것이 빨라지는 세상에서 한국은 하나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빠르면서도 따뜻할 수 있다는 것. 효율적이면서도 인간적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가치입니다. 강연이 끝나갈 무렵, 저는 성수동에서의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빵 사장님은 제 취향을 기억해 설탕을 덜 넣어주십니다. 김밥집 할머니는 참치 물기를 빼주시고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 만든 관계. 그것이 제가 성수동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엔 빠름이 차갑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빠름은 서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서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속도였습니다. 누군가의 시간을 아껴주려는 마음, 최고의 품질을 포기하지 않는 자부심, 함께 만들어가는 조화. 이것이 제가 발견한 한국 속도의 품격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교수님이 다가와 악수를 청하셨어요. 외국인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시네요. 아니, 어쩌면 외부의 시선이 있어야 우리도 우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성수동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익숙한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질 무렵 계란빵 트럭이 하루 장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작가님, 강연 잘하셨어요?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하셨죠. 네, 덕분에요. 사장님 이야기도 했어요. 에이, 제가 뭘요? 계란빵 하나 드시고 가세요. 오늘은 제가 쏩니다. 따뜻한 계란빵을 받아들고 저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마지막 영상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거든요. 저는 데이비드 블룸입니다. 3년 전 하루 만에 서울을 판단했던 오만한 기자였죠. 하지만 이제는 성수동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서울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빠름 속의 배려, 효율 속의 온기, 그리고 함께 만드는 도시의 리듬을. 카메라를 향해 계란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죠. 나는 이 속도에 감사합니다. 이 속도 덕분에 나는 한국을 이해하게 되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을 찾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성수동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속도로 하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의 저녁. 저는 그 빛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여행은 어딘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도착하는 것임을. 그리고 저는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빠르지만 따뜻한 도시 서울에. 제 두 번째 고향.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데이비드와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